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메가랜드에서 처음으로 생긴 과정이에요. 기출 문제 푸는 과정 전에 기출 지문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 지문이라는 걸 먼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부동산학개론 기출 지문 교수님들마다 좀 이렇게 기출 지문 특강이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기출 지문 정리 7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가 최근 몇 년짜리 기출 문제냐?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입니다. 10년. 최근 10개년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기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르시는 시험이 35회 시험이면 뭐 21회, 뭐 18회, 물론 좋은 지문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문제 패턴이 조금 바뀌어서 10년 전에 기출 지문들은 크게 실익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좀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좀 공부하고 효과를 좀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10년 전 기출 지문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10개년 기출 지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출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옳은 지문도 있고 틀린 지문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옳은 지문도 있고 틀린 지문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옳은 지문은 옳은 지문대로 구성을 했고요. 틀린 지문은 일단 이걸 옳은 지문으로 고쳤어요. 옳은 지문으로 고쳐서 지문을 구성한 다음 어느 부분이 틀리게 나왔다라고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지문이 있었거든요.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에 비해서 건부 감가 때문에 낮게 평가된다가 정답이거든. 그럼 낮게 평가된다고 돼 있고 그 옆에 화살 표시 돼 있고 높게라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X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실제로 시험 나올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표시를 했으니까 옳은 지문은 표시할 게 없는 거고 틀린 지문들은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 기출 지문 정리인데 다른 과목과는 달리 우리 부동산 학만 쪽 특이한 현상이 있죠. 그죠? 예. 그 문제가 10문제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기출 지문 특강을 따로 들으셔서 점수를 좀 많이 얻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기출 지문으로 그 100점 맞아도 30개밖에 못 맞추거든요. 계산 문제 10개 나오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산 문제를 넣었습니다. 최근 10개년 계산 문제를 다 넣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대신에 문제하고 정답만 넣었습니다. 문제하고 정답만. 그래서 해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되게끔. 해설은 내가 넣으려고 고민하다가 해설은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문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출 지문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구성은요. 보시면 쓰겠습니다만은 테마를 1번부터 테마를 40개까지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총 몇 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7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이 총론, 경제, 뭐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감정, 평가 이렇게 8편이 있는데 개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40 나누기 7 할 겁니다. 40 나누기 7.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어렵죠, 그죠? 어려워. 하루에 그래서 테마 6개씩, 하루에 기계적으로 테마 6개씩 끊어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계획표가 따로 필요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테마 6번까지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테마 12번까지 약간의 뭐 테마 한두 개씩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테마 1번부터 6번까지씩 테마 6개씩 기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지문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표처리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표처리 되어 있는 거. 표처리 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토지의 특성 중에서 국지화되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요. 어떤 키워드에 무슨 성과 관계가 됩니까를 이렇게 표처리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 이런 게 좀 많아요. 예컨대 그 임대료나 지대 같은 거는 유량, 절량 중에서 뭡니까? 그러면 뭐 유량.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또 뭐 절량.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또 유량. 그리고 재고 이런 것들은 또 절량 이런 것들은 표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문으로 보기보다는 표처리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 박스 안에다가 문제를 넣어놓고 다음 중 유량한 모두 몇 개인가 절량한 모두 몇 개인가 찾아라 뭐 이런 형태는요 표처리되어 있는 지문들도 있으니까 교재가 8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아마 우리 16분 정도 교수님들이 메가랜드에 계시는데요. 16권이 나왔거든요. 기출 지문집이. 제가 제일 아마 얇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얇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얇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두껍다고 좋다 그러면 안 돼. 얇게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기술이다. 그게 기술 혁신이다. 그게 이노베이션이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우리 오늘부터 그럼 지금부터 기계적으로 6개씩 끊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이쪽부터 한번 출발할게요. 이쪽 테마 40개 중에서 테마 1번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부동산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러면 부동산학은 자 들어보세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의 응용과학의 사회과학의 구체적 경험과학이라 그래요. 구체적 경험과학.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범과학. 그럼 부동산학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몇 가지 있거든요.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다, 기초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추상적인 학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으면 다 틀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과학이 아니라 뭐고요? 종합이고, 기초나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고? 응용.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뭐야? 구체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시니까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합. 이게 종합이 단순으로 바뀌면 틀립니다.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띈다. 두 번째,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에 속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제가 아까 소개드렸지만 순수과학, 그래 기초과학 그러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응용과학.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이거 한번 확인하시죠. 예. 우리 부동산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접근하는 방법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접근.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것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니까 합리적인데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겨놔도 좋다 하는 것이 의사결정 접근이고요. 더 중요한 접근이 바로 종합식 접근입니다. 종합식 접근은 부동산학을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 뭐죠? 법경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지. 부동산을 법경기로 접근하는 것을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OX. X. 그건 무슨 접근이고? 종합식 접근이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접근 방법과 종합식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 하는 거 있고요. 부동산 활동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현상과 또 하나는 부동산 활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의 일반 원칙은 총 몇 가지 원칙이냐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능, 안, 경, 공. 능이 뭐예요? 능률성, 안, 안전성, 경, 경제성, 공, 공정성. 혹시 능한 경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얘기해 보라 그러면 무슨 원칙? 능률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뭐 할 때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용이 지켜져야 되고, 참고로 거래 활동에서는 뭐가 지켜져야 되냐면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질문이요. 소유할 때 최유효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는 것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무슨 성 때문이다? 능률성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X. 능률성의 원칙 할 때 소유할 때 최유효,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한 번 더.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무슨 성 때문이다? 능률성, 안정성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문제 풀다가 요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저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두 글자로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감칙이 없어요. 감칙 규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효용이 뭐가 된다? 전제된다. 그럼 최유효용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유효용을 왜 한다? 몰라요? 최유효용은 토지의 특성, 부증성하고 토지의 특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희소한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희소한 재화를 이용할 때는 최유효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토지는 하나의 용도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줘야 되니 우리 이것을 최유효이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순서는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건 지역 분석일까 개별 분석일까?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그러면 뭘 판정하냐면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유효용이 시험에 뜨면 기억하셔야 될 거 감정 평가할 때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토지의 특성은 무슨 성과 무슨 성?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감칙 규정에는 있지만 없지만 감정 평가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된다? 최유효용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중 감정평가 규칙에 직접 규정이 없는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뭐가 나왔냐면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현황 기준의 원칙, 그다음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시산가액의 조정,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 나왔습니다. 답은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실무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만 감칙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부동산학은 단순이에요, 종합이에요? 종합, 순수예요, 응용이에요? 응용. 부동산학에 접근할 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존재로 가정에서 출발하는 접근은 무슨 접근이고? 의사결정이고, 법경기의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종합식.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뭐랑? 현상이랑 부동산 활동, 소유할 때 최유효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무슨 성 때문이다? 능률성. 뭐가 나오면 틀린다? 안정성이 나오면 틀린다. 최유효용은 감칙 규정에는 없지만 감정평가의 전제가 된다는 거. 토지의 특성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하나 더,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은 지문 5개만 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최근 10년간은 5개만 나왔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 1번하고 2번하고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모르면 큰일 나. 큰일 납니다. 자, 실판 보시고. 하나는 무슨 부동산이고? 개념의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무슨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요, 복합 부동산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 결합됐는지 2개 결합됐는지 봐야 돼. 3개 결합됐는지 2개 결합됐는지. 자, 보세요. 법경기 몇 개 결합됐어? 3개 결합되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누구하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를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란다. X.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아는 거겠지만 틀리면 큰일 납니다. 법경기는 복합 개념. 3개 결합되면 말 짧게 길게.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그럼 이 중에서 또 봐야 됩니다. 자, 법과 경제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죠? 무형. 기술적 측면 형체가 있어. 이거는 뭐야? 유형. 근데 기술적 측면을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어 3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물리적. 물리적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유형.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법과 경제는 안 건드리더라고. 법과 경제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하는데 기술적 측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법률적 측면은 숫자 2, 경제적 측면은 숫자 5, 기술적 측면은 숫자 4를 좀 기억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무슨 부동산과? 협의 부동산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지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협의 부동산과 광해 부동산. 자, 협의 부동산에 또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협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까?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입니까? 토지 및 그정착물입니다. 그럼 광해 부동산은 뭐 받고
토지 및 거정착물 받고 준부동산이 더해지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은 아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 따라해 보세요.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3번 생소상. 왜 이게? 자산, 이거 자본, 요거 생산 요소, 요거 소비재, 요거 상품. 요거 시험이 많이 나와요. 토지는 생산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그러면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꾸 없다고 나와요. 토지는 생산재니까 소비재로 사용될 수가 없다. OX. X. 생산재가 맞습니다만 관광지, 위락용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소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시는 거고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네 가지는요. 공자위환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요? 공자위환. 공이 뭐야?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처리, 표 처리 내려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기 답을 좀 이렇게 가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 A4 용지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답 가리는 용도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맞아 경제적 맞아 내 기억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답을 딱 가려놓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답이 안 가려져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답을 좀 네, 여러분 못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다 믿어. 다 믿지 믿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또 안 그래 또 갑자기 물으면 또 안 그러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경기, 뭐 기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은 같은 말이니까 법경기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물을 거예요. 생산 요소, 공간, 기, 자본, 토지 및 거정착물. 이게 왜 법이죠? 협의 부동산이니까 자산, 위치, 기, 상품, 환경, 기, 자연, 소비재, 준부동산. 이게 왜 법이죠? 광의에 포함되니까. 준부동산은 광의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걸 딱 하고 나서 지운 다음에 법경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답을 가려놓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기출 지문 보실 때는요.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다른 건 됐는데 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꼭 답을 가려보셔서 법경기를 빨리 대답하시는 것을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민법상 부동산. 아까 했는데 민법상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협의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얘를 뭐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준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야?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뭐하여?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요? 동산 등. 이게 부동산 등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이었으면 준부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의 동산 등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드립니다. 자, 방금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게 준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것들은 얘들은 여러분들 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당권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감정 평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 있습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두 개밖에 없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고 있는 재단하고요. 임목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질문요.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예.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예.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네.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 대상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중개 대상이 되는 준부동산은 몇 개? 2개. 이렇게.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비재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심히 어떻게 되냐면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뜨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O도 기억하시고 X도 기억하세요. 토지는 생산 요소예요. 일반적으로는 생산 요소예요. 소비재야. 생산 요소예요. 소비재로 사용될 수 없다, 있다. 있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3번입니다. 토지 정착물. 자,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없다로 나와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 그럼 절 보세요.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죠. 무슨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과 무슨 정착물이 있어요?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어요. 그럼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은 어쨌든 뭐고요? 토지 정착물이고요. 아예 그냥 동산이 있습니다.
아예 뭐가 있다고? 동산. 그럼 우리는 몇 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답해봐. 일단은 무슨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지. 그럼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은 뭐고? 토지 정착물이고 아예 뭐가 있다? 동산이 있다. 그럼 종속 정착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그 외로 공부하십니다. 뭐요? 그 외. 독립 정착물은 4개 있고요. 동산은 3개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독립 정착물은 첫 번째 건물 돼요? 건물. 오케이.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돼요? 과실돼요? 예. 그다음에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돼요? 임목돼요? 예.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되죠. 맞아요? 이런 애들은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조심하셔야 될 건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은 사용 신축 중인 건물도 독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꼭 완성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축 중에도 괜찮다. 언제부터? 자, 잘 보세요. 등기했을 때 X, 사용 승인 받았을 때 X, 주요 구조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게 O예요. X는 뭐예요? O, 그게 O예요. 그래서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보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 건물 완전 주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가 뭐야? 주벽입니다. 주벽. 기둥입니다. 지붕입니다. 요거 3개 완성되면 사용 승인이나 등기 없어도 독립된 걸로 취급됩니다. 동산으로 처리되는 건요. 임차인 정착물이 있습니다. 뭐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이 있습니다. 뭐요? 경작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이 있습니다. 뭐요? 가식 중인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려 죽여도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은 아예 토지 정착물도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 정착물은 맞아. 근데 걔는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고 그 외에 담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갈까? 그러면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다? 4개 있다. 몇 개 있다? 4개 있다. 두 번째,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에는 건물 돼요? 등기된 임목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돼요? 그다음에 수목 돼요?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돼요? 근데 시험에 뭐가 뜬 적이 있냐면 다음 중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고 국어가 떴어요. 국어. 수로 둑 국어. 기억나시죠 이거? 국어는 여러분들 종속 정착물이에요. 왜 종속 정착물이에요? 4개가 아니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국어는 들어가면 안 돼. 3번. 토지 정착물에는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 등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신문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아닌 것은?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누구는요? 가식 중인 수목은 아예 뭘로 봐야지? 동산으로 봐야지. 이거는 토지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은요. 느낌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토지 정착물 맞고 안 맞고? 맞고. 토지 정착물 중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왜 종속 정착물이죠? 4개가 아니니까요. 이 건물 없잖아 이거. 미분리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없잖아.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없잖아.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없잖아, 그지? 그리고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3차원 공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 하, 지, 표, 공중. 요 3가지 공간이 우리가 공간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크게 구분하면 뭐가 있고 뭐가 있냐면 토지 정착물과 동산이 있어요. 크게 구분하면. 오케이? 그럼 동산 3개는 토지 정착물이 아니야. 아니고 토지 정착물은 또다시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지. 2개. 무엇과? 종속과 독립. 종속 몇 개? 그 외. 독립 몇 개? 4개. 그러면 동산 몇 개? 3개. 독립 몇 개? 4개. 그 외는 다 뭐 종속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이겁니다. 이거. 상호간. 자,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른다. 맨날 이거 이행지라고 나옵니다. 이행지는요.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이야 내에서야. 내에서입니다. 내에서가 이행지지. 상호간은 후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렇지. 내에서가 뭐다?
이행지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시험 보세요. 여러분들 택지 안에 뭐가 있나요? 택지 안에? 주상공 모르면 안 되는데. 방금 깜짝 놀랐어요, 저요. 농지 안에는 뭐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저랑 이행지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기억합시다. 전답 곽길이 바뀌면 이행지예요. 뭐끼리? 전답 곽길이. 하나 더. 주상공끼리 바뀌면 이행지예요. 주상공끼리 바뀌면. 이거 말고는 다 후보지. 오케이? 잠깐 봅시다. 어디에서? 주거지에서. 뭘로? 상업지. 자,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은 택지 내에서 바뀌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건 후보지로 봐야 돼? 이행지로 봐야 돼? 이행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심하고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전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다. 전이 상업지로 바뀌는 건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지. 대표적인 후보지지. 자, 전이 뭐야? 농지지. 상업지는 뭐야? 택지지. 이건 후보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보지를 공부하지 말라니까. 뭐끼리만? 주상공끼리만. 하나 더. 뭐끼리만? 전답과끼리만. 주상공끼리만 이행지. 전답과끼리만 이행지. 나머지는 싹 다 후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끼리만? 나머지는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이번에 4번. 나지. 여러분 나지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지는 건물 있고 없고. 없어요? 사법. 없어요. 뭐 있대 자꾸. 뭐가 있대 자꾸. 공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지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공법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 오케이? 건물 없대니까 자꾸 또 뭐 있대 또 갑자기 건물 없고 사법 없고 공법만 있는 겁니다. 그 시험 어떻게 잘 나오냐면 나지는 지상에 건물 같은 게 있고 없고 무슨 권리를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나지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및 공법상 제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개가 섞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지 뭐 있다. 공법만 있다.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지 두 개 없어요. 뭐 없어요? 건물 없고 사법 없어요. 공법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법 없다 그러면 다 틀려. 네. 5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감 읽어주실래요? 자, 건부감가가 뜻하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건부지 싸다. 건부지 싸다가 건부감가야. 아시겠어요? 건부감가 엄청 쉬운 말이야. 건부감가 뭐라고? 건부지 싸다. 한 번 더. 건부감가 무슨 말? 건부지 싸다.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부 증가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건부지는 감가됩니다. 그러면 주어 찾습니다. 누구는 건부지 가격은 누구 가격보다 낮이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평가된다. 이게 시험에 높게 평가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한 글자 틀리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자, 한번 해볼게요. 누구 비싸고요? 낮이 비싸고요. 누구 싸요? 건부지 싸요. 둘 다 기억하지 마시고 건부지 싸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건부지 싸다 네 글자로. 건부감가. 건부지는 낮게 평가됩니다. 건부지는 낮게 평가됩니다. 네 글자로. 건부감가. 자, 집원 붙여서 등록하는 땅을 뭐라 그래요? 필지. 혹시 획지를 묻고 싶거든요.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뭐가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여기 보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획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지. 7번, 8번을 구분하여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저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고 한다. X. 그거는 획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걔는 뭐? 일단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가격 수준 비슷한 일단은 획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은 일단지. 그래서 일단지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 원래 필지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얘를 한 개 일단으로 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일단지. 그게 아니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무슨지? 획지. 9번. 자, 일단 이게 뜨면 게임이 끝났어요. 주상공. 주상공 뜨면 뭐예요? 택지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주상공으로 뭐하고 있어도 되고 이용되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용할 목적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택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용되고 있는 땅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건부지라고 부르고요. 이용 목적인 땅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낮이라고 해요. 지금 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택지라고 해요.
건부지와 나지를 합쳐서 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지를 얘기할 때는요. 자, 주상공이 꼭 나와야 되고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어도 돼요? 예. 이용 목적이어도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만 말한다. OX.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은 건부지예요. 이용 목적인 땅은 나지고요. 둘을 합쳐서 택지라고 한다. 그래서 둘을 합쳐야 됩니다.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는 땅입니다. 자, 도로나 하천 같은 땅은 건축이 되는 땅이 안 되는 땅이야. 안 되는 땅. 건축이 되는 땅은 당연히 되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부를 수 있는 말은 뭐다? 부지가 되는 겁니다. 11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자, 잘 보세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어 없어? 없어. 이용 가치는 있어 없어? 있어.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 빈지. 시험에 포락지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얘가 절대로 포락지가 아닌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자, 포락지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입니다. 근데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요. 얘는 등록돼 있어 안 돼 있어? 등록돼 있어요. 얘는 소유권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돼 있지 않은 땅은 빈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포락지는 시적공부에 등록이 돼요? 있는 토지인데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나만 봐요. 나만.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가는요. 후보지 내에서는요. 이행지. 그 주상공끼리 바뀌거나 전답과끼리 바뀌는 것만 이행지. 그 나지는 뭐 없고 뭐 있어요. 건물 없고 사법 없고 공법 있어요. 건부 강가는 건부지 비싸다, 건부지 싸다. 그럼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 낮게.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택지. 자,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돼, 이용 목적이어야 돼, 둘 다 돼. 도로 하천 같은 데도 쓸 수 있는 땅은 부지가 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는 빈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은 포락지가 됩니다. 12번 갈게요. 법지는 법지는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법적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용 가치는 없어요. 얘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입니까? 경사진 땅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인지 경사진 토지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사된 이런 말이 나오거나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부른다? 법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택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박한 땅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 소지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부지는 아까 도로나 하천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일 때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포락지, 중요하죠. 지적 공부에 뭐 된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먼 땅, 잠겨버린 땅, 즉 물에 의해서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15번.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땅은 뭐예요? 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를 보실래요? 제가 건물이란 말을 쓸게요. 건물이 없는 땅이 있고요. 건물이 있는 땅이 있고요.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땅이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까요? 건물 없으면 잘했어요, 여러분들. 낮에는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 뭐도 없어요. 사법도 없어요. 뭐는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요. 건부지. 건물 짓고 남으면요.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렇게 뭐 건물이 딱 뜨지 않았습니까? 그죠?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짓고 남았는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없으면 나지, 있으면 건부지, 짓고 남았으면 공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 토지는 뭐라 그래요? 맹지. 고압 송정로 아래에 있는 토지는 선하지. 자, 여러분들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있어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있습니다.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뭐가 됩니까? 본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안 틀리는 방법이 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뒤에 가시면 뭘 배우신다 그랬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배운다 안 배운다? 뒤에 가시면 표준지 공시지가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운다. 배우시면 대답하세요. 지가를 무엇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표뭐다? 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본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19번. 둘 다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도시개발사. 둘 다 뭐야?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사업 전에 토지의 어떤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땅.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토지로 되돌려주는 땅.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지. 질문 드립니다. 환지는요, 재매각하는 땅입니까? 재분배하는 땅입니까? 재매각 절단납니다. 환지는 정비사업과 같은 재개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개발 사업입니까? 환지는 절대로 신개발입니다. 환지 재개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치면 잘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환지는 택지 개발 사업 끝내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매각하는 땅이다. X. 환지는 재개발이다. X. 환지는 무슨 개발이며? 신개발이며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많은 제도다. 재분배하는 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좋습니까? 그리고 이 환지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환지로 정하면 안 되겠네. 그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 채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로 되돌려주는 땅의 이름은 환지고요. 경비 충당으로 쓰이는 땅은 채비지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를 한번 보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사진 땅이야. 경사진 땅. 법적 소유권은 있지만 활용시익이 없거나 적은 땅의 이름은 법지입니다. 병지 뭐 그런 누가 누가 그래 그랬어 진짜 뭐 병지 모르는데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돼요. 뭐 이상한 땅을 얘기하고 그래요.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돼. 그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 포락지는 등록돼 있는 땅이 안 등록돼 있는 땅이에요. 등록돼 있는데 어디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 건물 없어요. 나지 있어요. 간부지 짓고 남았어요. 돌에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 땅. 고압 송정로 아래 땅.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 표 뭐? 질문 다시 할게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경비 충당으로 쓰이는 땅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의 이름은 환지는 재개발 신개발. 좋습니다. 이번엔 주택용어입니다. 주택용어 일단 다중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요거 지금 외웁시다. 지문 정리할 때 깔끔하게 외웁시다. 여러분들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단독과 공동이 있거든요. 단독은 공간도 있고 단독도 있는데 그건 됐고 요거 다중하고 다가구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가구. 공동은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고 연립 있고 다세대가 있고. 옛날엔 여기까지만 기억하셨으면 됐는데 이제 기숙사가 종류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무슨 기숙사와? 일반 기숙사와 또 임대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후에마이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좋아요. 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근데 660을 초과합니다. 오케이. 660 이하입니다. 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이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진짜 아무 말 하지 마 진짜. 근데 저는 19세대 이하입니다. 다가구입니다. 저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실별로 욕실은 가능한데 실별로 취사가 안 됩니다. 다중입니다. 저는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공동치사가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입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공장에 학생이나 종업원이 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일반 기숙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목적이 임대 목적인데
임대 목적인데 20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임대형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5 뜨면 아파트, 초가 뜨면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연초 이렇게 하기로 했죠. 19 뜨면 뭐라고? 대가 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실이 뜨면 임대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직장인이 뜨면 뭐고요? 다중이고요. 학교 학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공장 종업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만 뜨면 다중이야. 장소도 뜨고 사람도 뜨면 일반 기숙사야. 학생은 둘 다 있어. 다시 합니다. 학교, 공장, 학생, 종업원이 뜨면 뭐고요? 일반 기숙사야. 근데 학생 직장인만 뜨면 뭐고요? 다중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주택법상 주택인데 주택법상 주택은요. 도생이 있습니다. 이건 뭐의 줄임말이죠? 도생생활주택. 그리고 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준주택.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대답 한번 해볼까요? 도시생활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이죠? 300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350세대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생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주택? 소형주택. 이게 옛날에는 원룸형이었는데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분양가 상한제.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준주택은 주택입니까?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가능하더라. 종류는 몇 개 있다? 4개 있다.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다중 아니야. 다중주택 아니야 이거. 다중생활시설. 절대 날 뻔했지. 노는 노인복지주택.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건축법이야, 주택법이야? 주택법. 그럼 질문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숙사는요. 건축법에서는 뭐였죠? 주택이었지. 주택 중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었지. 맞아요? 공동주택에 연세대 기숙사가 있거든. 오케이? 근데 기숙사가 주택법에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준주택이 되는 겁니다. 주택 아니에요. 준주택입니다. 오케이?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액수.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을 준주택이라 한다. 액수가 되는 겁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뭐.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 돼요. 구분 생활은 되고 안 되고? 되고.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힘차게 주택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정리하시면서 끝내세요. 단주택은 일단 몇 개 층이야? 3개 층이야. 오케이. 몇 제곱미터 이야? 660세대 이야. 그리고 사람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누구 나온다 그랬죠? 학생, 직장인. 그리고 실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출 것, 갖추지 아니할 것. 갖추지 않은 것. 실별로 욕실은 돼, 안 돼? 되는데 치사가 돼, 안 돼? 안 돼. 치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쫙 해놓고 다중주택 찾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연립주택은 여러분들 4계층 이하 맞습니까? 그리고 660 뭐요? 초가. 이게 이하로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계층 이하에? 4계층 이하에 660 뭐? 초가. 3계층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이거 답이 죄송합니다. 3번은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라고 바꿔주시고 공동주택이 아니다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지? 단독주택이지 공동주택이 아니다. 단독과 공동이 지금 잘못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단독과 공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몇 개층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이면서 몇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뭐가 아니다? 공동이 아니다. 일단 제가 답을 잘못 썼네. 단독과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4번. 다세대주택은 몇 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몇 개층 이하? 4계층. 이게 5계층 이하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4계층 이하입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4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면 뭐고요? 다세대고 4계층 이하이면서 660 초과는 뭐예요? 연립. 구분하셔야 되겠죠? 예, 오케이. 5번. 층수가 4층인데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쓴다.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4계층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다? 600제곱미터. 여러분 600제곱미터는 660을 초과합니까? 660 이하입니까? 이하입니다. 자, 그럼 몇 개층 이하이면서? 4계층 이하이면서 600제곱미터니까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지? 그럼 이건 뭐다?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바꿀게. 자, 보세요. 4계층, 4층인데 전체를 주택으로 써. 1000제곱미터야. 그럼 뭐야? 연립이지. 왜 1000제곱미터는 연립이지? 660을 초과하니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한번 얘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사람만 떴어요? 장소도 떴어요? 학교에 누구? 학생. 공장에 누구? 종업원. 공동치사 몇 퍼 이상? 50% 이상. 이를 뭐라 불러요? 일반 기숙사. 그동안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혹시 임대 목적이고요. 20실 이상이고요. 공동치사 50% 이상이 뜨면 이번에는 일반 기숙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 임대형. 작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때 개정된 지문입니다. 건축법 개정되면서 임대형 기숙사가 새로 생겼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놈들을 뭐라 부른다? 준주택.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지만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뭐고요? 준주택이고 300세대 미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이 떠야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오케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 나옵니까? 단지형 다세대 나옵니까? 소형주택 나옵니까? 이게 350세대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300세대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 자, 부동산업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함께 즐겁게 한번 외워보아요. 아시겠죠? 부동산업이 시험에 뜨면요. 여러분들 숫자 좀 기억하세요. 2, 4, 11.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업을 일단 몇 개로? 2개로. 2개를 다시 몇 개로? 4개를. 4개를 다시 몇 개로? 분류 못하면 지문 정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갑니다. 자,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 공급업과. 이거 대답 못하시는 분들 제일 잘못하시는 거라고.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 관련 서비스. 자, 뭐 서비스 그러지 말고. 자, 자,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 이까지는 해야 돼. 이걸 또 다시 몇 개? 4개. 자, 따라하세요. 개공. 민개공이야, 임개공이야? 임개공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중자감. 국자감이야, 중자감이야?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임대공급업과. 좀 해보자, 좀. 외워야 돼. 이런 거는 안 외우면 틀리는 거야. 외우면 아예 맞추는 거고. 자,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입니다.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 개공을 합쳐야 돼. 임개공 그러면 안 돼.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중자감. 이렇게. 임이 뭐야? 임대. 개공은 개발, 공급. 관은 관리. 중자감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임대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개공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이까지 몇 개? 6개. 관리 몇 개? 주거, 비주거. 뭐 없어? 기타 없어. 중자감 몇 개? 3개. 따라해보세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개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개, 4개, 11개. 이거 몇 개? 3개. 이거 3개. 2개. 여기까지 몇 개? 어려워요? 8개. 요거 3개 합치면 몇 개? 1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 3개, 2개 몇 개인지 어려워요? 3개, 2개, 8개. 3개 추가해서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아직까지 말로 못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암기가 제대로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음.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 임대, 개발공급, 그다음에 관리, 중개자문, 감정평가. 임대 3개, 개발공급 3개, 그다음에 관리 2개,
중자감 3개인데 중자감 3개는 4글자씩 2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볼까? 자, 부동산 업 중에서 무슨 업에는? 임대공급업에는 무슨 업에는? 임대공급업에는 임개공. 임개공 있는 거 맞아요? 부동산 업 중 무슨 업에는?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 중자, 감이 있습니다. 관이 뭐야? 관리. 중자감은 뭐야?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업에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끝날 때 뭐로 끝나면? 임대업으로 끝나면 앞에 보지 마. 끝날 때 뭐로 끝나면? 임대업으로 끝나면 앞에 보지 말라고. 왜?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으니까. 끝날 때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개발 공급업이 있으면 앞에 보지 마. 왜요?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으니까. 근데 끝날 때 뭐로 끝나면? 관리비로 끝나면 앞에 봐야 돼. 앞에 뭐는 되고 뭐는 되는데. 주거, 비주거. 비주거는 돼, 안 돼? 돼. 근데 기타 관리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개 대리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적이냐면 투자 금융업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업? 투자 금융업. 무슨 업이 있죠? 투자 자문업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업. 자, 4글자 3개 한번 해보자. 4글자 3개.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다시 대봐봐. 임대 몇 개 있어? 뭐야? 주거, 비주거, 기타. 앞에 보지 말라니까 다 있으니까. 개발 공급은 몇 개? 3개. 앞에 보지 말라니까 뭐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 앞에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봐야 돼. 뭘 보지 말래. 봐야 돼. 주거, 비주거까지밖에 없어. 얘는 다행히 살았어. 기타 관리는 없으니까. 이거 4글자 3번 시작. 중개대리 여기는 없지만 투자 자문 여기는 없지만 감정평가. 투자 자문업이에요. 투자 금융업이에요. 투자 자문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암기 안 되신 분들 암기를 하시고요. 테마 3 토지 특성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